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실무 능력편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에 따른 부속서류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자, 부가가치 신고서는 앞에 우리 부가가치 탭, 그죠? 부가가치 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회계관리 화면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죠? 좌측에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속 명세서 1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험에서 사용하는 메뉴들은요. 이 두 개의 메뉴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요. 큰 문제 하나,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 큰 문제 하나, 그리고 부속서류는요. 우리가 다 시간적 제한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 중요한 부속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여기서요. 자,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에서 바로 첫 번째 줄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요. 자, 현재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딱 봐도 학습하기가 싫으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글씨와 많은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거기에 맞는 란에다가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무회계, 부가가치세법 정말 많이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도의 학습 능력 정도라면요. 충분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신고서를 꾸밀 때, 자, 이 서식을 통해서 우리 일반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여기 좌측 그리고 우측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좌측에는요. 합계 금액이 들어가는 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측 칸에 있는 그 란은요. 자, 여기에서 합계 금액을 보여줄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측 란에서 입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신고서를 작성하시다 보면요. 이 좌측 란에서 숫자가 바로 입력이 되는 게 있고 아무리 입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입력이 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바로 우측으로 시선을 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우측에 이 좌측을 완성시키는 세부 내용을 입력하는 그런 란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절대로 놀라시면 안 돼요. 입력이 안 된다고 우측을 빨리 시선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이 신고서를 조금 세분화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제가 좌측부터 3등분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머리, 몸통 뭐 이런 것처럼. 네, 자, 가세표준 쪽인데요. 자, 이 가세표준 쪽에서는요. 자, 1, 2, 3, 4가 가세 쪽. 4번, 5번, 6번이 영세율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수출했을 때 또는 LC나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 국내에서 공급을 했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 5번, 6번은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7번이 예정신고 누락분. 자, 우리가 지금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신고하는 서식을 입력을 한다면 혹시나 예정신고 때 누락된 우리 매출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이 그 7번 날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 8번은요. 2번 확정신고 기간에, 그러니까 하나의 가세 기간이죠. 우리가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해야 됩니까? 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하잖아요. 자, 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입력을 하는 난이 여기 가세표준 쪽에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론 공부를 할 때 우리 뭐 판매 장려금 그리고 대손금액
세액은 가서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1번부터 7번까지는 요 금액란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8번, 9번 란은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번 대손 금액은 이 8번 요 금액에 적는 게 아닙니다. 가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액 8번의 이 세액에다가 그 대손 세액을 바로 입력을 해서 매출 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납부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가세표준 쪽 또는 매출 세액 쪽입니다. 자, 매입 세액 쪽인데요. 매입 세액 쪽은 우리 가세 표준이나 매출 세액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10번 그리고 11번 이게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우리가 확정신고 기간인데 혹시나 예정신고 시에 그 매입한 자료를 누락을 했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 12번 란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우리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유예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유예지 납부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도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그때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이 15번은요. 자, 10번부터 14번까지의 합계액이 집계가 되고요. 자,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요. 자, 위에 일반 매입이나 또는 고정자산 매입. 자,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잖아요.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적어주는 겁니다. 이 16번에요. 자,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요.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를 했다고 하면요. 자, 여기에 14번에다가 적어주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전 시간에 일반 전표 우리 공부를 할 때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었죠. 자,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우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타이어를 교체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불공제에 해당한다, 그죠? 자, 이때 이 불공제에 해당을 할 때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한 거랑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수취했을 때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일단은 세금 여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공제. 요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다면요. 일단은 10번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리고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다가 다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신용카드 자료를 받았다. 요거는 입력 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아셨죠? 이 14번에 들어가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요. 공제 가능한 것만 집어넣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전표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자, 어떤 자료를 수취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불공제 사유는요. 자, 10번에 넣고 그리고 16번에 넣느냐, 안 그러면 애초에 넣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밑에 경감공제세액과 그리고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우리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우리 하나 배운 거 있다, 그죠? 전자신고세액공제. 자, 그리고 우리 일반 가세자들 중에서 우리 영수증 발급 사업자들 또는 간이 가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 19번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정표 등 발행공제, 그죠?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신고를 했을 때 환급세액을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환급세액을 바로 되돌려주지 않는다, 그죠? 환급세액은 언제나 확정신고를 하고 돌려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정신고 때 되돌려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우리 21번에다가 적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22번 예정 고지세액은요. 우리 개인 사업자들 있죠. 자,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 우리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다. 그죠? 그럼 4월 달에 1기 예정 신고 기간분 고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게 원칙이다. 그죠? 개인 사업자는 그 고지하고 납부한 세액을 여기 22번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23번은 우리가 23번, 그리고 24번, 25번은 우리가 시험에서 크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뭔가를 입력하더라도 되게끔 그렇게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는 설명이 끝났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 요 밑에 자료에서는요. 조금 자료가 좀 단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력을 하거나 입력을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 가산세 여기 보면 26번에 가산세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깔끔하게 다 맞추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본편도 우리 부가가치세 본편도 암기하기가 힘든데 가산세까지 다 외우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산세 중에서 좀 잘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총 보면 이렇게. 자,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큰 문제를 하나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자,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우리 실무시험에서는요. 개인 사업자를 취급하지 않아요. 항상 법인 사업자를 취급합니다. 아셨죠? 자, 2기 확정이니까 우리 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확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예정 신고분 누락된 것들 잘 체크해가지고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1번. 자, 매출 자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가세 매출액이 금액이 한 이만큼 있었고요. 자, 부가가치세 별도네요. 자, 이게 별도가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포함이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안분을 해줘야 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간주임대료는 뭐예요? 자, 우리 전세보증금이나 또는 월차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받는 보증금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집어넣었다면 너가 이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할 텐데 그 금액만큼 너 임대료를 더 추가적으로 받은 거로 봐야 되지 않니? 라는 게 간주임대료잖아요. 자, 이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안 한다? 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아셨죠? 자, 요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그죠? 세금 계산서 발행분, 요거는 발행하지 않는 분. 3번. 자, 일본 도쿄 상사의 제품 직수출이 있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직수출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이 일본 도쿄 상사에다가 발행을 해줘야 되나요? 발행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 제도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제도는 국내 거래에 한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직수출을 했기 때문에 수출 관련 서류로 우리가 증빙을 하면 되는 거지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합니다. 아셨죠? 자, 문제가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이 4,5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가세 표준이 되겠다. 그죠? 여기서는 문제가 좀 단순했는 게 자, 어떤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선적일자 나오고 선적일의 환율 나오고 그리고 달러나 N으로 표시된 우리 외화가 나오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이 가세 표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줬어요. 그죠? 선적일의 환율이래요. 자, 우리 직수출은 선적일이 공급식이다. 그죠? 그럼 공급식의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반영은 한 금액이 4,500만 원이래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매입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자료. 자, 첫 번째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기 장치가 있네요. 자, 매입을 했다. 그죠?
자, 공급가액이 2억 3,500만 원이다. 그리고 이 기계장치는요. 자, 우리가 매입 자료 중에서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어떤 유형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 고정자산이라고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매입세액 중에서 일반 매입분하고 고정자산 매입분하고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에 자, 바로 나오네요. 그죠? 자, 위에 1번은 고정자산 매입분이고 아래 매입은 일반 매입분이다. 자, 공급가액이 4억 5천, 세액이 4,500만 원이네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긴장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일단 갈로가 나오면 긴장을 해야 돼요. 원재료 매입액에는 자, 여기 원재료다. 그죠? 자, 여기에는 자, 지연 수치분 공급가액이 2천만 원 있대요. 자, 별표. 세금 계산서를 지연 수치하게 되면 우리 가산세 달라붙는다. 그죠? 가산세 얼마요? 0.5% 아셨죠? 세액이 200만 원. 요게 포함되어 있대요. 요게 4억 5천에다가 요게 포함이 되어 있대요. 아셨죠? 자, 3번. 우리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네요. 그럼 1번과 2번은 우리 세금 계산서를 수치한 걸로 판단이 된다. 그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에 공제 대상 일반 매입분이 900만 원이 있네요. 세액은 90만 원이고요. 아, 그렇구나. 매입자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머릿속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기타 자료네요. 자, 우리 이기 예정 신고 때 환급세액이 있었는데요. 자, 미환급세액이 1,350만 원이래. 그렇구나. 이건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 가세 매입액이네요. 아우, 천만 다행입니다. 자,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 매입이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 가세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산세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가산세 문제가 없겠다. 그죠? 아,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요거 누락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종이 계산서 매입액은요. 예정 신고 시에 누락된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반영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유의사항이래요. 자, 불러오는 자료는 모두 무시하고 직접 입력을 하래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신고서상 있죠. 자, 우리가 여기 조회 기간을 누리고 조회를 하게 되면 기존의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자료가 불러오거든요. 자,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 자료를 토대로 네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요. 언제나 신고서 만들 때는 요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세부담 최소화 조건으로 항상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생략합니다. 아, 고려하지 말자. 그죠? 3번 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가세표준 명세라든가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깨부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매출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가세 매출액이 8억 4,300이 있다. 그죠? 부가치세 별도니까 우리 공급가액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세금 계산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매출 쪽에 요렇게 가세표준 매출세액 그거 뭐냐 란을 구성하고 있는 여기 양식에다 넣어줍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뭘 해야 된다? 이기 확정이니까 조회 기간은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잡아주고요. 자, 세금 계산서 발행분. 자, 요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냥 숫자 그냥 넣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세액은 계산될 거예요. 매출 쪽은요.
공급가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액은 산출이 돼요.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1만 9,045원이 있는데 이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세분 중에 1번이 세금 계산서고 2번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니까 요거는 문제가 나오기 좀 힘들어요. 자, 그리고 3번이 신용카드로 우리가 매출 일으킨 거, 4번이 기타 없는 거. 그죠? 요 위에 거 아닌 거. 자, 간주임대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 안 합니다. 자, 그래서 61만 9천원을 어디다 적어준다? 4번에 기타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나중에 뭐야? 이 자료 없는 자료인데 여기에? 그럼 기타를 밀어 넣어주면 돼요. 자, 직수출입니다. 자, 4,500만 원이 우리 공급가이면서 가세 표준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 5번에다가 급하게 넣는 거예요. 왠지 기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세금 계산서 안 받았잖아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아닌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세액은 안 잡혀요. 예, 이런 식으로. 됐나요? 어렵지 않다. 그죠? 자, 매출 자료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보고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기타에 넣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도 될까? 넣어도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 매입 자료 우리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계장치가 있네요. 기계장치. 자, 요거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2억 3,500이죠? 자, 여기 보면 자, 11번에 고정자산 매입 쪽에 넣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두 개가 세금 계산서 수치분만 여기에 적는 거예요. 아셨죠? 자, 기계장치 잘 적어줬고요. 2억 3,500. 자, 그리고 원재료 일반 매입분이 있어요. 자, 일반 매입분이 자, 공급가액 4억 5천짜리다. 그죠? 일반 매입이다. 자, 그러면 여기 10번에다가 여기 4억 5천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대신에 원재료 매입에게는 자, 지연수치분 공급가액이 있는데요. 자, 요거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자, 지금 가산세 입력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4억 5천으로 끝난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가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3번. 자, 우리 법인 신용카드로 매입을 한 거네요. 자, 일반 매입이고요. 자, 공급가액이 900만 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란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매입을 했거나 또는 현금을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900만 원 잘 들어갔다. 그죠? 자, 여기까지 잘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예정신고 시 누락된 우리 종이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잖아요. 자, 요거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12번에 있네요. 그죠? 자, 공급가액이 1,000만 원. 오케이, 1,000만 원 적어주면 끝납니다. 자, 기계장치 잘 넣어줬고요. 2억 3,500. 일반 매입분 세금 계산서 4억 5천 잘 넣어줬고요. 자, 지연수치분 4억 5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 안 해도 되고요. 가산세만 고려하면 되고 3번 신용카드 매입분 여기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잘 넣어줬고요.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 예정신고 때 누락되는 거 자, 요거 12번에 란에다가 1,000만 원 잘 입력을 해줬습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료. 자, 우리 가산세를 하기 전에 요 슬라이드가 요거네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보기 좋게 하려고. 자, 우리 12번에 예정신고 누락분 1,000만 원을 반영하려면요. 이 12번 란에서 입력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제가 우측을 보라고 했죠. 우측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12번에 매입. 그러니까 요 코드를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12번에 매입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매입한 자료가 세금 계산서예요. 자, 그래서 38번 세금 계산서란에 1,000만 원을 적어줬어요. 그럼 요 금액이 요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뭔가 숫자를 넣었을 때 숫자가 입력이 안 된다. 그럼 바로 우측으로 가셔야 돼요. 우측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 번호를 따라가세요. 거기서 입력을 하세요. 자료 수치한 걸 보고. 그러면 이 하단 화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서는 우측이겠죠. 우측에 있는 메뉴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적어주면 자동적으로 신고서상에 1,000만 원이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여기 14번 있죠. 14번에 우리 신용카드 매입분 있죠. 900만 원. 이것도 바로 입력이 안 돼요. 자, 오른쪽에 또 서식이 하나 나타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14번을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우리 제목 다 똑같다,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 신용카드 매입분 중에서 일반 매입이래요. 일반 매입. 자, 그러면 여기 일반 매입에 900만 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우리 신고서상에 900만 원이 보일 겁니다. 아셨죠? 막 강제로 막 입력을 하고 싶은데 막 입력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우측으로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자, 26번 난에 있어요. 26번 난에 가산세액계. 당연히 입력이 안 되죠. 당연히 입력이 안 되죠. 이쪽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입력이 안 되죠. 그리고 가산세는 공급가액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 총액으로 여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번호가 조금 다르네요. 자, 여기 가산세 명세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 지연수치분 있죠. 지연수치분. 세금 계산서를 지연수치했잖아요. 자, 지연수치 항목을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63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 2천만 원, 공급가액 2천만 원을 이쪽으로 넣어주면 자, 1000분의 5가 0.5%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정보가 그대로 신고서상에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아셨죠? 입력이 안 되면 오른쪽의 서식을 반드시 확인해라. 아셨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등신고 미환급세. 자, 21번 난에 그냥 그대로 1,350만 원 그냥 입력하면 끝납니다. 요렇게.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자, 요렇게 신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자, 하나씩 깨부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막 한 페이지씩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막 겁을 내면 안 돼요. 자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료가 없을 때 문제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거꾸로 막 역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자료가 많은 것은 이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매출, 매입, 그리고 뭐 경감공제세, 그리고 뭐 환급세, 가산세까지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계산되었잖아요. 그죠? 엄청 쉽잖아요. 그죠? 자, 우리 매출 쪽도 이렇게 잡았고, 그죠? 우리 환급세액도 이렇게 했고, 가산세도 이렇게 했고. 자, 예정신고누락분. 자, 서식이 바로 옆에 있다 그랬다. 그죠? 입력이 안 되면 오른쪽 봐라.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바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자, 가산세 칸 여기 막 입력을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요거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지? 아, 지연 수치구나. 지연 수치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왠지 많은 정보를 입력한 것 같은데 사실 아니에요.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정보를 입력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 가면 숫자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연습을 많이 해놔야지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 적응력이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자, 우리 부속 서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속 서류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속 서류 작성은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전산화면에다가
옮기기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부속 명세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다음 자료에 근거해서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의 2020년 1기, 자, 1기 학정 신고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1기 학정이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있다. 그지요? 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인데, 자, 이때 제출하여야 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아, 2번. 부속 서류는요.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니까요. 자, 이러한 자료들이 나와 있네요. 자, 좌측에 보니까 매출 채권 유형이 자, 받으러움도 있고 외상 매출금도 있고 미수금도 있네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계정들이 나왔다. 그죠? 하지만 전부 다 나의 용마물산 입장에서는 받을 돈입니다. 아셨죠? 자, 거래일자가 받으러움은 2019년 7월 31일,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2019년 5월 31일, 미수금은 2018년 6월 10일 날에 최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때 이 거래일자에 해계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주식회사 용마물산은 받으러움, 외상매출금, 미수금 이렇게 해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대손금액이에요. 대손금액. 대손금액은 당연히 VAT가 포함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이 대손금액에서 대손세액만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자, 700만 원이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그죠? 곱하기 110분의 10을 곱하고 나면 자, 대손세액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770만 원, 550만 원, 880만 원 이렇게 있네요.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가경, 비하, 정리상해, 자, 모두 다 다른 거래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부도 발생일이 2019년 10월 31일이래요. 자, 거래일자가 7월 31일이었는데요. 세 달 정도 지나가지고 부도가 발생했네요. 자, 우리 부도엄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속하는 가세 기간의 학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릴까요? 부도엄 가지고 언제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냐면 부도가 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속하는 가세 기간의 학정 신고 시, 그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월 31일이니까 6개월이 되는 시점은 언제죠? 11월, 12월, 1, 2, 3, 4월 말. 자, 4월 30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그럼 6개월이 경과해야 되니까 5월 1일이다. 그죠? 5월 1일이 속한 가세기간. 그러니까 1기 가세기간이죠. 그러면 언제 적용을 한다? 1기 가세기간의 학정신고시. 지금이네요. 그죠? 그러면 주식회사 가경의 받으러움은 지금 대손 처리해도 됩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주식회사 비하예요. 비하는요. 자, 2020년 4월 1일 날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4월 1일이 언제예요? 1기 가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받을 수 있죠. 자, 2020년 5월 9일 날에 이미 대손을 처리해 버렸네요.
그런데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있대요. 저당권을. 자, 여기서 대손 처리했다는 것은 아마 재무회계상으로 대손 처리를 했다는 말 같아요. 근데 그게 부가세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재무회계는 재무회계고요. 그리고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가세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재무회계상으로는 대손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부가치세법상 안 되면 안 합니다. 자, 그런데요. 대손 처리를 하고 싶은데 용마물산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대요. 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돈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손 처리가. 나중에 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일부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손 처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은 대손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이 바드럼과 외상 매출금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있냐면 자, 부가가치 탭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부속 명세서 원 카테고리의 그 두 번째 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있다, 그죠? 자, 요거를 눌러줍니다. 클릭을 하고 나서 자, 우리 판단 다 내렸어요. 아, 이 바드럼과 외상 매출금 자, 이거 다 처리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회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대손세액공제는 확정 신고 기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손 확정일 적어줍니다. 자, 우리 바드럼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언제예요? 5월 1일이다, 그죠? 자, 요거 대손 확정일 요거 조금 주의할게요. 자, 5월 1일로 적어줍니다. 대손 금액은 770만 원 모조리 적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손 금액은 VAT 포함한 금액을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공제율이 110분의 10 자동으로 설정될 거고요. 그러면 대손세액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자동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암기에 되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대손 처리 사유 같은 것들을 잘 까먹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판단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한 번만 입력해 보면 알잖아요. 이 정보밖에 안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로 가는 길은 이런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그 이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대손세 70만 원으로 잘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대손 사유 있죠. 이 대손 사유 코드를 잘 적어줍니다. 자, 바드럼 가경권은요, 우리 부도다, 그죠? 그래서 5번 코드로 잘 걸어줬고요. 그리고 우리 파산 확정 판결 받은 주식회사 비하의 외상 매출금은요, 1번 코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1일 날에 판결 받았잖아요. 대손 확정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렇죠. 부도어음밖에 없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도어음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틀리기 되게 쉬운 어떤 그 주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다, 그죠?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다, 그죠? 네, 대손 확정일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요. 자, 2019년 일기 확정 신고 기간 또 언제다? 그렇다. 4월에서 6월입니다.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아, 정말 용어가 길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자, 무엇을 취득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4월 15일 날에는요, 우리
아하, 업무용 승용 자동차를 구입을 했네요. 자, 요거 우리 불공제된다. 그죠? 네, 불공제됩니다. 자, 4월 18일 날에 공장에서 사용할 포장용 기계를 구입을 했네요. 전부 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다 수취했습니다. 4월 30일 영업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을 시설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승용차는 3천만 원, 기계는 2,500, 그리고 에어컨은 300만 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10% 붙었고요. 자, 상호가 한세모터스, 한세기계, 한세그룹으로부터 다 구입을 했네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렇게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험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이할 거니까요. 자, 똑같이 부가가치 탭을 누르고요. 그리고 부속 명세서 원 카테고리에서 아래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서식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일기 확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은 없는데 멍청하게 10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애초부터 답을 틀리게 적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위에 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아래 취득 명세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요. 요 정보가 자동으로 합계되어서 위로 정보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자, 위에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어떻게 적었습니까? 자, 앞에 월일을 자, 여기 우리 거래일이 있다. 그죠? 그 거래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상호 여기 그 구입한 상호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끌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호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뜨겠죠.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 적어주면 되죠. 자산 구분. 자, 무엇을 구입했나요? 승용차래요. 그럼 차량 운반구 선택해주고, 기계장치를 구입했대요. 그럼 기계장치 선택해주고, 에어컨이래요. 코드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타 선택해주세요. 고민 너무 하지 말고. 아셨죠? 최대한 근접한 걸로 매치를 해주는데, 그게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기타를 밀어 넣으세요. 아셨죠? 감점 조금만 당하면 되죠, 뭐. 네. 그런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매치시키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기계는 그냥 기계고, 그죠? 차량은 차량 운반고, 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공급가액 3천만 원, 2,500, 300만 원 잘 입력을 해줬고요. 부가가치 세액도 다 입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자, 건수 전부 다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우리가 구입을 한 거다. 그죠? 자, 그래서 건수 111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부속서류 작성은요. 있는 데이터를요. 이 서식에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몇 번씩은 연습을 해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친구들마다 상황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이 월일을 어떤 월일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끝에 이 건수. 이 건수는 뭐예요? 이 세 건 이렇게 333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서식마다 자기가 본인이 편하게 이해하고 싶은 그런 서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만 입력해 보면 아, 저기 월일은 이런 의미야. 건수는 이런 의미야. 한 번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막 고민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요렇게 하단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쫙 하다 보면 자, 요 위에 딱 뜹니다. 아셨죠? 자, 제일 윗칸이 특이하게 합계예요. 합계. 합계. 그리고 어떤 종류냐? 건물이냐? 기계냐? 차량 운반구냐? 기타냐?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매치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건수 각각 하나씩 샀는데 공급가액과 세액은 이만큼이고 이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이 요렇게 5,800만 원,
580만 원 요렇게 된다. 요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수출 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자료가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자, 이게 1번 문제네요. 자, 일단은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이게 2번 문제네요. 하나의 문제인데 소문제로 짜갈라놨다. 그죠? 자, 첫 번째. 자, 매출 매입 전표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 두 번째, 부속 서류인 수출 실적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 볼래?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정보를 조금 필요한 정보를 좀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제가 체크를 좀 했어요. 자, 품목, 거래처, 수량, 단가, 신고번호, 그리고 거래 구분, 선적일, 그리고 환율. 그죠? 자, 우리가 수출에 대한 가세 표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공급 시기에 환율을 그 외야에다가 곱해주면 그게 가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요거 기억나나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떻게 또 배웠죠? 자,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가했다. 그럼 한가액이다. 그 외다. 그럼 다 공급 시기에 환율을 사용해라. 자, 요렇게 우리 암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중요 정보들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선적일이 12월 15일이기 때문에 자, 1210원이라는 환율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총 결제 금액이 45,000달러고요. 지금 수량 한 개당 300달러씩 가격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직수출했으니까 세금 계산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날짜를 적어야 되죠. 자, 회계 처리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자, 언제예요? 공급 시기가 12월 15일이다. 그죠? 그냥 12월 15일 적어주면 됩니다. 자, 빈칸에 뜰 때, 자, 유형이 수출, 그죠? 네, 우리 좌측 하단에 매출 유형에서 우리 수출 코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출이라고 뜹니다. 자, 우리 품목, 수량, 단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품목, 그리고 수량, 단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 보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공급가에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당연히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게 나오겠다. 그죠? 자, 그리고 코드. 자, 우리 F2 버튼 누르게 되면, 그리고 GA 요까지만 치더라도 자, 여기 공급처가 뜰 겁니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그죠? 거래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 전자. 자, 요거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의미 없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지 외국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 전자 있죠. 전자. 지금 여 또는 부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의미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줬다. 그럼 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분계 혼합으로 해서 저는 해볼게요. 분계도 유형을 자기가 편한 분계 유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분계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우리 수출이 영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세율 구분 코드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1번이 직접 수출이었어요. 직접 수출. 여기 보면 여기 직수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직접 수출을 의미한다. 그죠? 자, 그리고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수출 신고 번호 여기에 있다. 그죠? 자, 중간에 여기 대시 표시가 있는데요. 실제 입력할 때는 대시 표시를 입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숫자만 딱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입력할 때 중간에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126-45-00281 뭐 이런 것들 입력을 할 때 이런 것들 이 대시 표시는 다 제외시켜주고 숫자만 입력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호 체계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 신고 번호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회계 처리를 완성시켜야 되겠다. 그죠?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요거는 다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아셨죠? 거래처, 적요 이거는 전부 다 자동으로 설정되고요. 자, 제품 매출 5,445만 원. 그죠? 왜냐하면 이 금액이 그대로 자동으로 끌고 올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는요. 여기 분계에 계정 코드 있죠. 이 계정 코드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막 유형 자산을 처분을 했는데 막 제품 매출 분계로 자동으로 되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정 코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요거 회계 처리를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위에 우리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정보 그리고 세부 정보 회계 처리 자, 이렇게 3단계로 잘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술출 실적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이라고 했는 이걸 다 풀었다. 그죠? 자, 술출 실적 명세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탭에서 그 부속 명세서 1에서 6번째 줄에 있는 술출 실적 명세서를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위에 여기 정보가 있잖아요. 자, 요 정보를 아래 서식에다가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지금 선적일이 12월 15일이고 우리 지금 2기 확정 신고 기간분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조회 기간을 10월부터 12월. 자, 구분이 자동으로 2기 확정이 될 거고요. 잘 조회를 했고 자, 밑에 수출 신고 번호 요 위에 있는 수출 신고 번호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선적 일자 12월 15일 그냥 넣어주면 된다. 통화 코드 계속 USD라고 돼 있다. 그죠? 그래서 USD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때 환율 자, 이거 잘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죠?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외화 원화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거래처 코드 걸어주고 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요 위에 이렇게 집계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도 사실 뭐 입력할 거 그렇게 없습니다. 네, 그냥 자료 보고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환율을 선택할 때 그때 공급 시기 환율을 사용하는구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런 환율이나 이런 결제 금액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우리 전표 입력하고 술출 실적 명세서 양식 작성하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정보는 조금 쉽게 출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요거 잘 나오는 주제죠. 자, 우리 학정 2기 학정이다. 그죠? 자, 10월부터 12월이네요. 여기 있네요. 자, 부동산 임대 내역이래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작성하실 겁니다. 나중에 현장 가시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때도 중요하겠다. 그죠? 자, 여기서 이자율은 2.1%로 가정한대요. 자, 거래처가 두 개가 있네요. 고양 상사도 있고 대형도 있습니다. 자, 1층 102호, 2층 201호 두 개의 호실을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동일하네요. 용도도 동일하고요. 자, 임대 기간이 있는데 대형 회사는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임차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고양 상사는요. 2011년 10월 1일부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료가 되었나 봐요. 2년.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날에 만료가 되고 다시
다시 11월 1일부터 갱신이 된 것 같아요. 이 갱신이 될 때 보증금도 변경되고 월세도 변경되고 관리비도 변경이 되었네요. 자, 이런 정보를 토대로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한번 서식을 작성해 볼까요? 자, 부속 명세서 원 카테고리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아래 하단처럼 나오는데요. 없습니다. 조회 기간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 거래처를 불러와 줍니다. 만약에 거래처가 없다. 그러면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근데 통상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층 배기호래요. 자, 1층 배기호 칩니다. 그리고 이 고양 상사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그리고 면적 입력합니다. 용도 입력합니다. 자, 사업자한테 빌려준 거기, 임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넣어주면 되고 없다고 하면 안 넣어도 됩니다. 항상 우리는 정보가 있는 걸 바탕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개를 입력해 줍니다. 하나는 갱신되기 전 임대 기간에 관련된 거. 자, 요 정보다 그죠?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넣어줍니다. 요 밑에 보증금, 월세, 관리비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위에 갱신 전 임대 정보가 다 넣어 들어갑니다. 자, 왜 이거 두 번 입력해야 되냐면요. 확정신고 기간 때 두 개가 발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10월 한 달, 11월, 12월은 갱신된 계약서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요 밑에 계약갱신을 적어주고요. 임대기간 적어줍니다. 그리고 변경된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적어줍니다. 이겁니다. 자, 대형 입력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임대기간 보고 넣어줍니다. 마지막 보증금, 월세, 관리비 입력해줍니다. 이겁니다. 부속서류 작성은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무에 너무 빠져가지고 막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있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실무 능력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요, 우리 소득세와 관련된 실무 능력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